심리로 다 같이 키니까 키게 되더라고요. 맞아. 얼마나 좋아요. 네, 녹화는 미리 시작해 둘게요. 아, 네. 와, 그래도 13분 응답해 주셨는데, 프리클래스 퀴즈 어땠어요? 난이도? 어려워요. 난이도 괜찮았는데 이제 그림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좀 안 음, 보여가지고 뭐 음, 이제 뭘 특히 함수 같은 거 그 정답에다가 그림을 놓으면 진짜 안 보여요. 그러게요. 잘 안 보이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또 합칠 때 참고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혼자 막 합치다 보니까 좀 실수한 부분이 많네요. 저도 오늘 확인을 개인적으로 다, 그냥 그 회차 프리클래스 퀴즈를 나눠준 다음에 이제 1번, 2번을 이제 1팀이 하고 2번, 3번, 4번을 2팀이 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한 번에 다 같이 공유해서 하면은 운영진도 안 힘들고 그냥 한 번에 할 수 어,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이제 네. 답이랑 다 그렇긴 하다 또. 발설이 되니까 그것도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떤 게 좋을까요? 한 팀당 이게, 이제 출제위원 한 명씩만 해가지고 그니까요. 어차피 차라리. 사실 팀에서 이제 프리클래스 문제 만드는 사람들은 한 명 많으면 두 명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쵸. 5명이서 프리클래스 퀴즈 만드는 사람만 이제 음. 차라리 진짜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게다가 다음 주부터는 이 8문제가 조금 많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좀 줄일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어떤 것 같아요, 문제 수는? 근데 문제는 괜찮은 것 같아요. 8문제. 그렇게 막 8문제? 어렵고 딱 10분이면 풀만 물론 다 받진 않았지만 좋아요, 아마 좋아요. 조금 많기는 한데 그러면은 10분? 10분 정도? 10분 정도 일찍 링크 공개하는 걸로 하고 8문제는 이 정도 난이도로 유지하는 걸로 해서 다음번에는 공유 문서 링크를 아예 드리는 걸 그런 방향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이제 오실 분 다 오셨어요. 벌써 다 오셔가지고 이제 케겔 스터디 제 1회차죠? 1회차 케겔 스터디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호해주세요. 예. 일단, 네, 스터디에 앞서가지고 좀 여러분들의 후기를 듣고 싶어요. 이제 개인 노트북을 공식적으로는 처음 이렇게 깃허브에 올리면서 공유를 해봤는데 다들 어떠셨던 것 같아요? 조금 어렵기도 했지만 도움이 된 것 같다라든가 뭐 팀원들끼리 같이 소통하면서 하니까 재밌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네, 특히 협업이 어려웠어요. 협업 맞아요. 제가 이제 그거 맞아요. 협업이 조금 어려웠어요. 특히 이제 케글 노트북에서 공유를 하니까 처음 케글 노트북에서 공유하는 게 처음이잖아요. 맞아요. 콜앱에서는 다들 이제 실시간으로 코딩 해보고 그랬는데 케글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 리버트 하는 거랑 이제 새로운 버전 기록하는 거 그런 거 좀 많이 처음 해보니까 어려웠던 거 같은 거 하면서 좀 이제 배운 점이죠 그런 게. 그쵸. 저도 몰랐는데 이게 케이크 노트북을 공유를 하면은 이게 그게 호응이 안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고치면은 그거가 다른 버전으로 기록이 돼서 겹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는 2시부터 4시까지 누가 하고 4시부터 5시까지 누가 하고 그렇게 이제 진짜 시간별로 버전 만들고 그랬거든요. 진짜 그래서 다음에는 또 콜앱 사용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뭐 콜앱해서 그냥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되니까. 가능하다면 깃허브로 하는 것도 편하다고 하는데 이게 데이터가 작은 것들은 깃허브에 올려서 할 수 있긴 한데 데이터 용량이 막 2기가, 3기가 하면은 좀 또 불러오기도 힘들어가지고 맞아요. 네, 그때 케글이 좀 편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혹시 막 개인 노트북 작성하시면서 와 진짜 이거 너무 힘들었다 하셨던 분 있으세요? 아, 너무 힘들었는데 악으로 깡으로 버텼다 이런 분 있으세요? 손 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저 되게 걱정 많이 했어요. 처음으로 이렇게
태그 스터디는 진짜 처음인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처음 오신 민수님이나 또 다른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따라오실 수 있을지 또 같이 얘기하면서 이해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는데 그래도 되게 잘 따라와 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할까요? 네. 네, 네. 그러면 저희 1팀부터. 1팀부터 바로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공교롭게 1팀이 전에요. 제가 공유를 하고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듀얼 모니터가 없어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마이크 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보이시나요? 잘 네, 보입니다. 잘 보여요. 좋아요. 그러면 바로 1팀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1팀은 대출 상환 예측이라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케글 스터디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데이터셋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냐 하면은 이제 나이나 뭐 자차 포함 여부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부 이런 것 같은 고객 정보를 기반으로 그 사람이 이제 대출했을 때 그 돈을 상환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관한 예측을 하는 데이터셋인데요. 상환이 가능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0으로, 그리고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시에는 1로 이렇게 표현된 데이터셋이었습니다. 저희 이 데이터셋 안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있었어요. 뭐 다른 것 같은 경우에는 막 2개 정도밖에 없는 데이터셋도 있는데 여기는 한 9개 정도 CSV 파일이 있더라고요. 너무 그거를 다 하기엔 너무 힘들어서 저희는 메인 테이블 이 2가지만 갖고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오늘 1주차 주제는 EDA를 통한 데이터 탐색이었는데요. 그래서 EDA를 좀 더 중점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처음에 일단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줘야 되겠죠? 우선 데이터 가공을 위한 뭐 수학적인 연산이라든가 데이터를 불러오기 위한 넘파이랑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줬습니다. 그리고 범주형 변수, 예를 들어서 오브젝트 같은 아이들을 좀 전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이켄론의 라벨 인코더도 임포트 해주었고요. 나머지는 이제 오늘은 시각화 주차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더 한눈에 보기는 쉽게 하기 위해서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랑 시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바로 데이터를 어떻게 받아왔는지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선 본격적인 발표에 앞서서 이거를 좀 강조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우리 코드를 보통 공부할 때 필사를 많이 하면서 공부를 하잖아요. 당연히 안에 있는 내장 함수 알기 힘들어요. 그렇죠? 그럴 때 이런 공식 문서를 첨가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공식 문서 한번 다들 한 번씩 눌러보시라고 이렇게 링크도 추가해놨으니까 다음에 스터디 끝나고 확인해 보세요. 우선 데이터를 이렇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CSV 파일을 트레인 데이터라는 이름으로 받아와 줬어요. 그리고 데이터를 가공하기 앞서서 무조건 데이터표를 한 번씩은 짚고 넘어가야 이제 앞으로 진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shape이랑 그리고 head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행이 무려 30만 개 정도가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칼럼은 122개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칼럼에는 어떤 게 쭉 있나 봤더니 이렇게 젠더도 있고요. 또 플래그 웅카, 이게 아까 말한 자차가 있냐 없냐 이 여부인 것 같고요. 뭐 네임 타이보 이런 것도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바로 아까 말했던 이 타겟, 이 칼럼이 될 것 같습니다. 이 타겟을 통해서 이제 1하고 0의 결과값을 나타내게 되니까 이 친구 타겟 잘 보고 넘어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테스트 데이터도 불러왔어요. 사실 오늘 모델까지 돌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를 불러올까 말까 고민을 했었는데 이 테스트 데이터랑 트레인 데이터를 또 맞춰줘야 하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불러주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ED 과정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까 말했듯이 저희는 타겟을 기준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타겟이란 아이를 value count라는 내장 함수를 통해서 0과 1의 분포도가 얼마나 다른지 어느 게 더 많은지 살펴보았습니다.
데이터 타입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데이터 타입은 인트형으로 되어 있고 여기 아래서 보시면은 0과 1의 비중이 무려 많이 차이 나는 걸 볼 수 있어요. 거의 1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1이 그 상환 불가능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차이가 있길래 무슨 데이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났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과정을 하기 앞서서 결수치도 확인을 해줘야 돼요. 결수치 확인을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널 값이 있는지 is null이라는 내장 함수와 sum을 붙여가지고 몇 개나 있는지 확인을 해주었고, 그리고 비중을 또 확인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그 변수 안에 전체적인 널 개수의 총 개수를 나눠가지고 곱하기 100을 하면 퍼센트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식을 사용해서 비중 퍼센트치로 다시 한번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컨캣이라는 판다스 라이브러리 안에 이 컨캣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미스벨 이거 앞에 이거 정의해준 이 두 변수를 합쳐주었어요. 이렇게 합쳐줘서 새 테이블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칼럼, 아까 있던 이 칼럼을 얘기하는 건데요. 이 칼럼을 rename이라는 내장 함수를 사용해서 우리가 뭘 나타내고자 하는지 다시 한번 이렇게 0번째 인덱스에는 이렇게 첫 번째 인덱스에는 이렇게 표현해 달라 하면서 지정을 해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iloc 이거는 우리 프리클래스에서도 많이 본 것 같은데 이 친구를 사용해서 인테저 로케이션의 약어인데 이거를 통해서 좀 더 그 값을 나타내는 그 로케이션이 어느 건지 따오기 위해서 사용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사용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위스발 테이블 랭컬럼스라는 이름으로 이런 표를 만들어 주었어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결측치 개수가 0인 완전한 컬럼은 일단 제외하고 결측치가 있는 아이들만 모아서 만들어 주었기 때문에 여기 0 값은 없고 이 비중이 조금이라도 있는 아이들만 이렇게 모아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봤더니 무려 67개의 행에 이렇게 있는 걸 볼 수 있네요. 그래서 이 컬럼 안에 있는 값들을 다 살펴봐야 해요.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이거는 나중에 인코딩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처리를 해줄 겁니다. 그거 전에 컬럼 타입스도 한 번 더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돼요. 아까 인트형이나 플롯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오브젝트처럼 범주형 변수 같은 경우에는 꼭 우리가 인코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잘 보시고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브젝트로 되어 있는데 오브젝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고유값들이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직장을 다니냐 했을 때 뭐 은행을 다녀요, 뭐 체육 어디를 해요,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것도 살펴봐 줘야 되기 때문에 이 데이터 타입 오브젝트인 것만 이 n unique라는 함수를 통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보면은 이 변수 안에는 두 가지 종류의 오브젝트 변수가 있는 걸 볼 수 있고 나머지도 보면은 무려 58개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얘를 다 처리를 해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코딩 작업을 해줄 건데요. 이 인코딩 작업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라벨 인코딩이라고 해서 칼럼을 새로 생성하지 않고 그냥 그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로 변수의 값이 두 종류여야 해요. 두 종류를 넘어가는 순간 라벨 인코딩은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 남성처럼 이렇게 두 가지 변수만 존재하는 것들을 라벨 인코딩으로 나눠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 좀 더 여러 가지의 피처 값이 있는 경우에는 원한 인코딩을 통해서 이제 나타내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인코딩 작업을 같이 살펴보도록 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사이클런의 라벨 인코더라는 아이를 통해서 라벨 인코딩을 진행할 건데 여기 조건이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오브젝트인 것만, 두 번째, 유니크 개수가 2개 이하인 것들만. 이렇게 두 개는 이 라벨 인코더를 사용해서 해줄 거고 해줄 겁니다. 여기 보시면 라벨 인코더를 진행을 했고요. 여기 L2.fit 이거 보이시죠? 이거를 통해서 이 라벨 인코딩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트레인 셋, 테스트 셋 모두 바꿔주었습니다. 그리고 총 개수가 얼마인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이 카운트 변수를 설정해서 최종적으로 3개 정도 바꿔줬다 이렇게 나온 것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외하고 라벨 인코딩을 사용해서 3개 이상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getDumies라는 판다스 내장 함수 중에서 굉장히 유용한 것들이 있어요. 결측치를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다 이렇게 나열해 준 다음에 해당하는 것만 1로 바꿔주고 나머지는 다 0으로 바꿔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거를 사용하면 딱 이거 한 줄로 끝이에요. 인코딩 끝. 그래서 이 함수도 여러분 한번 잘 사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딩 작업을 모두 끝냈는데요. 자세히 살펴보시면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컬럼 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테스트 데이터는 선별된 컬럼만 모아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트레인 데이터보다 좀 더 컬럼 개수가 작은 걸 볼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맞춰줘야 합니다. 그래야 비교하기가 편하겠죠? 그래서 맞춰줄 거예요. 맞춰줄 건데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타겟 변수는 따로 뽑아서 나중에 다시 합쳐줘야 해요. 타겟 변수는 테스트 셋에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이 타겟 변수는 이제 따로 빼주었다가 나중에 합쳐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한 줄로 각각 해당하는 모든 컬럼들을 이렇게 중복되는 아이들만 뽑아가지고 해준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align 함수를 사용해서 조인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타겟 변수는 또 새로 만들어주었죠. 그래서 변수 새로 추가해서 이렇게 나타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6번부터는 우리 케글의 마스터 완전 자부할 수 있는 우리 범준님께서 이어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들리시나요, 혹시? 네, 잘 네. 들려요. 네, 이제 발표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제 6번부터는 이제 이상치에 관한 건데요. 이상치가 뭐냐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극단치 또는 아웃라이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약간 이상한 수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이상이 그 이상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표준적인 데이터보다 훨씬 더 높이 찍혀 있는 밸류거나 훨씬 더 아래쪽에 찍혀 있는 밸류는 나중에 이제 머신러닝에서 조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상치들은 미리 좀 만져주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이상치를 이 describe 메소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이 days birth라는 컬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days birth라는 컬럼에 있는 밸류들에게 마이너스 365로 나눠줬는데요. 일단 이 days birth가 신청일 기준 나이이기 때문에 이게 나이가 일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수로 된 나이를 연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365로 나눠줬는데 여기 왜 마이너스가 붙었냐 하면은 얘가 신청일 기준으로 나이를 계산을 했기 때문에 그 태어난 날이 무조건 신청일 기준 앞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거꾸로 이제 약간 수를 세게 돼가지고 다 음수로 측정이 됩니다. 이 days birth라는 밸류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음수를 양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마이너스 365로 나눠준 거고 이것들은 이제 이 days birth 안에 있는 밸류들의 정보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평균 나이가 43 정도로 되어 있고요. 여기 최소값과 최대값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볼 때는 딱히 이상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 이 days employed 그 컬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days employed도 똑같이 이 describe를 사용해서 이렇게 표를 나타내 줬는데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면은 이 max라는 부분이 조금 이상해 보입니다. 왜냐면 이것도 신청일 기준으로서 이 나이를 이게 날짜를 쟀기 때문에 음수가 나오는 게 당연한 건데 이 max 혼자서 양수를 표현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이상치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좀 더 눈에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플롯을 사용해서 이런 히스토그램으로 한번 표현해 줬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값들이 이런 0에 근접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36만 정도의 값들이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네, 이런 이상치들도 하나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예 배제버리는 것보다는 따로 빼가지고
이 대출 상환 비율이 어떤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이상치라고 판단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이 맥스 값 36만 5천 정도 되기 때문에 이 36만 값과 이 days employed 안에 있는 밸류와 같은 것을 이상치인 ANOM 변수에 넣어주고 그 외의 값들은 non-ANOM에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그냥 이것들의 비율 정도를 그냥 프린트 해준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조금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는 이상 값을 숫자로 남겨두지 않고 새로운 불른 컬럼을 만들어서 한번 확인할 것입니다. 이 불른 컬럼은 다들 아시겠지만 true나 false, 그러니까 참거짓으로 판단해주는 그런 기준인데요. 이런 이상치와 이 days employed 안에 있는 value 값이 동일하다면 이것을 true라는 값을 이 days employed ANOM이라는 새로운 컬럼의 value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days employed 안에 있는 값을 만약 이 값이 이 max 이상치랑 같다면은 이 replace 함수가 대체해준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을 NaN 값으로 대체를 해주고 이 대체해준 값을 없애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플롯 히스토그램에서는 이걸 읽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히스토그램 보시면은 아까 위에서 봤던 거랑은 확연히 모양이 다르죠. 이상치를 없앴기 때문에 저희가 원했던 이 모양 그대로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이것은 그냥 정보이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상관관계에 관한 건데요. 이 그림이 그냥 저희가 평소에 알고 있는 상관관계를 표현한 아주 적절한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적과 자존감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원인과 결과의 방향성이 다를지라도 어쨌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에서도 똑같은데 이 변수 간 또는 변수와 타겟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때 이 상관관계는 양이냐 음이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관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 COR, 이 correlation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만든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이때 이 함수는 피어슨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여기서 왜 피어슨이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는데 이 피어슨 상관계수라는 게 -1에서 1 값,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좀 직관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이제 뭐랄까 정리를 할 때 좀 보기 편하게 만드는 계수이기 때문에 이 피어슨을 가장 자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트레인 데이터 안에 있는 모든 밸류들과 이 타겟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일단 측정을 한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sort value 함수로 정리를 시켜가지고 이 correlation 변수에 넣어주게 됩니다. 이 넣어준 변수들을 쫙 내렸을 때 most positive, 그러니까 가장 양과 가장 음의 값을 각각 15개씩 헤드와 테일에서 뽑아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표가 하나 나오는데요. 보시면은 이 양수는 다 이렇게 양수가 나오는 반면에 이 most negative에는 다 음수가 나오죠. 네, 이렇게 상관관계가 양과 음으로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days verse 컬럼이 가장 양의 상관성이 높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타겟을 제외하고 그 위의 값이 바로 days verse인데요.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days verse라는 게 사실 음수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양이라고 떴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잘못된 자료죠. 그러니까 이 days verse를 진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한 나이 값을 변경해 주기 위해서 음수를 ABS 절대값 함수를 씌워가지고 실제 우리가 알고 있는 양의 나이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상관관계를 살펴보면은 이제는 음수가 제대로 떴죠. 여기서 상관관계가 음수라는 것은 반비례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을수록 타겟은 줄어들고 타겟이 줄어드니까 대출 상환 능력이 좀 더 뛰어나다고 볼 수 있죠. 네, 이것은 플롯 메소드를 사용해서 그냥 이렇게 시각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각화를 나타낼 때 플롯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 우측에 보이는 CDE, 커널 밀도 추정 함수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것을 왜 사용하느냐 하면은 일단 이 히스토그램 모양 봤을 때 이런 경계선에서 기울기가 무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불연속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용자가 임의로 지정한 범위에 따라서 개형이 많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단점들을 보완해주기 위해 CDE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이 CDE도 이렇게 시각화를 나타내줬는데 여기서 이제 조금 자세히 봐야 할 점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SNS가 뭐냐면은 밑에 제가 링크를 걸어놨는데 이 C본이라는 어떤 패키지입니다. 보시면 이게 다양한 시각화 차트들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패키지이기 때문에 이런 함수를 표현할 때 자주 쓰인다고 하네요. 아무튼 이렇게 시각화를 넘어가고 이제는 저희가 한번 나이를 그룹별로 묶은 다음에 그거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된 것 같고 저희가 일단 커트 함수라는 걸 사용해서 5자 간격으로 나이를 한번 그룹핑 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타겟과 데이스버스의 데이터를 age 데이터라는 변수 안에 넣어주고 여기서 이 years birth에 이 days birth 나누기 365를 해가지고 일수를 연수를 바꾸는 다음에 그 값들을 새로운 이 컬럼에 넣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years bind라는 건데요. 이것은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판다스의 커트라는 함수를 사용해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최소값이 20, 최대값이 70, 그리고 11개 숫자를 분류를 한다는 거거든요. 위에 이 숫자를 세보시면은 11개입니다. 20에서 25, 30에서 70까지 가는데 이게 딱 공교롭게 간격이 5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25살에서 30살, 그 다음에 얘는 50에서 55 이렇게 5살 간격으로 그룹핑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 나이를 기준으로 또 정렬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years binded라는 컬럼을 기준으로 이 group by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묶어준 다음에 이 미니 평균이라는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값들의 평균을 한번 조출해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20에서 25는 평균값이 0.1 정도 되고요. 평균 나이는 23살 정도로 나와집니다. 이 또한 이 플롯을 사용해서 이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이제 엑스텔 소스인데요. 이게 이제 한글로 말하면은 외부 소스입니다. 이게 ext 1, 2, 3번이 아까 앞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가장 음의 상관이 높은 3개 변수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변수의 특징이 이 정규화가 됐다는 건데 사실 이번 스터디에서 기본 개념을 잡고 가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정규화가 뭔지 한번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정규화는 쉽게 말해가지고 이 머신러닝 할 때 필요한 데이터의 특징을 좀 더 두드러지게 하는 그런 가공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런 조그만 데이터만으로는 어떤 머신이 제대로 학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떤 분포라든지 그런 걸 잘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정규화시켜서 이렇게 조금 확연하게 데이터를 가공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으로 넘어가는 게 보통 관례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최대 최소화 Z점수 정규화가 있는데요. 이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외부 요소 1, 2, 3번과 데이스버스 그리고 타겟 이렇게 5개의 컬럼을 갖고 아까 저희가 배운 이 상관 함수를 사용해서 또 이렇게 서로 상관 점수를 한번 매겨봤습니다. 이것도 또한 아까 말씀드린 C본의 히트맵을 사용해서 시각화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여기서는 이제 이 외부 소스 1, 2, 3번과 걔네 자체적으로 이제 어떤 타겟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시각화에 좀 더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식으로도 그릴 수 있구나라고 간단하게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9번째는 페어스 플롯, 다변량 플롯입니다. 이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변수가 2개 이상인 다변을 나타내는 플롯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drop 함수, 그러니까 어떤 걸 삭제하는 함수도 있고 여기 뭐 상관관계를 직접 사용자가 임의로 만든 함수들도 있는데 사실 여기서 이런 것들에 중점을 두기보다는 여기 SNS 페어 그리드라는 이런 메소드가 훨씬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메소드를 통해서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플롯을 다양하게 쓸 수 있구나라는 걸 좀 느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이 공식 사이트에서도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보시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페어 그리드라는 메소드가 잘 진행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단계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이 피처 엔지니어링은 이제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들어가기 전 단계의 마지막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거쳐왔던 EDA의 가장 최종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다양한 게 있지만 이런 다항획이라든지 밑에 보시면은 이제 도메인 놀리지 피처스 이런 게 있는데요. 사실 이 다항 피처링은 밑에도 보시면은 이런 fit 함수가 보이죠? 이건 이제 머신러닝의 학습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냥 이런 방식들도 있구나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고 밑에 이 도메인 놀리지 피처들도 이게 어떤 기술적인 면모가 아니라 이 도메인 놀리지가 전문적인 지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데이터나 그래프, 수치, 표 등을 바탕으로 어떤 데이터를 가공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가 알고 있는 지식, 그러니까 뭐 신용카드 얼마큼 사용하면은 뭐 얼마큼 된다. 약간 이런 사용자 임의의 컬럼들을 새로 만들어 가지고 새로운 변수를 추가를 한 다음에 그 사용자 임의에 맞춰 가지고 이런 플롯들을 나열해 주는 것이 바로 도메인 놀리지 피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그다음 혹시 그 프리클래스 해설은 같이 할 수 있을까요? 1팀. 제가 진행하겠습니다. 네네. 네, 먼저 1번 문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이상치를 찾는 과정에서 이제 일부 코드들을 이제 설명해 놓은 건데요. 앞부분에서 이제 코드 설명은 자세하게 해드렸기 때문에 그냥 정답인 부분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플롯 히스트 함수는 이제 히스토그램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고, 이 KD 함수는 아까 이제 커널 상관 추정 그 그래프를 그리는 그래프이고, 이 히스토그램을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2번 문제는 앞부분에서도 또 코드를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코드에 대한 설명보다는 이제 정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 결측치가 너무 많은 코드는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우선적으로 제거해야 한다라고 적혀 있는데, 이 결측치가 너무 많다고 해서 그거를 먼저 제거해 버리면은 이 결측치가 있는 그 데이터가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 모델 성능 향상을 위해 이 결측치가 있는 데이터를 제거하면은 안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한 해설까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바로 이 팀 발표 준비 부탁드릴게요. 오, 빠르시네요. 화면 잘 보여요.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네. 발표 시작하도록 할게요. 다 들리세요? 네, 어, 들려요. 이 팀이 준비한 자료는 이제 서울의 공기 오염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데이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제 뭐 서울의 아마 정부에서 데이터를 갖고 온 것 같아요. 정부 데이터,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갖고 와가지고 이제 뭐 데이터 자세한 좀 내용을 보면은, 잠깐만요. 이제 각 컬럼에 날짜도 있고, 그리고 이제 공기를 측정한 지역 저장소 주소나 그리고 위도 경도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이런 공기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이제 지구과학 시간에 많이 배웠죠. 막 SO2나 NO2, O3, CO2가 이제 상관 관련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미세먼지의
그 PM10이라고 하죠. 이제 미세먼지, 그리고 PM2.5가 초미세먼지, 이런 데이터들이 CSV 파일에 담겨 있습니다. 그럼 이제 노트북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그 EDA에서 중점적으로 한 거는, 이제 처음에 EDA를 할 때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정말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처음 뭐 리드 CSV도 있고 이제 헤드도 있고 그런 이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이제 전 팀에서는 이제 정말 자료가 좋아가지고 많은 걸 배웠는데 저희는 그것보다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바탕으로 자료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다음 목차 부분에 도입 부분에 보면은 이제 캑을 창립자분이 한 말인데 캑을 데이터 이제 전처리하는 게 정말 힘들죠. 이제 전처리 우리가 흔히 모델링이라고 하는 작업의 80%는 거의 데이터 클리닝에 소비가 되고 이제 나머지 20%는 그것도 모델링이 아니라 이제 데이터 클리닝 하는 거 이제 불평하는 데 시간이 쓰인다고 하네요. 뭐 이제 EDA라는 뜻은 한국어로 하면 탐색적 데이터 분석인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데이터의 출처와 주제에 대한 이해. 저희 데이터가 아까 말했듯이 서울의 공기 오염도 데이터고 그 출처는 이제 서울 그 공공 데이터 포털에서 열린 데이터 광장에 들어가면은 이제 네, 이런 데서 이제 CSV 파일을 다운 받으면은 대충 이렇게 데이터셋이 구성되어 있고 데이터 구조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 구조는 이제 헤드로 이제 데이터 형태 간단하게 5개 정도의 로우를 보면서 형태를 확인하고 쉐이프로 데이터가 어느 정도 크기 매트릭스로 구성이 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결측치를 이스널이나 이스NA로 결측치 확인하고 이제 제거를 하든지 아니면 평균값을 대입하든지 네, 구조를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피처 AN데 데이터마다 이제 컬럼이 있잖아요. 아까 말했듯이 NO2, CO2, O3 아니면 뭐 PM2, PM2.5 이런 컬럼이 있는데 그 각 컬럼이 무엇을 나타내고 그 이제 범위가 그 오타가 나는데 어쨌든 데이터 범위가 가장 큰 게 어느 정도인지 맥스 값을 보고 이제 민 값을 보고 그 평균 값을 보면서 데이터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확인해서 아웃라이어를 제거해 줘야 됩니다. 또 속성 간의 확인 또 중요한데 아까 아까 히트맵으로도 분석하고 이제 그래프로도 분석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PM10이랑 PM2.5의 상관관계인 이제 SO2나 이런 것들과의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분석을 하는 것도 네, 피처 이해죠. 이제 마지막으로 시각화를 통해서 모델에 적합한 데이터를 추출을 해봐야겠죠. 시각화를 통해서 저희가 모델 어느 데이터가 가장 중요한지, 어느 데이터가 가장 필요한지, 어느 데이터가 아웃라이어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들어가기 또 앞서가지고 판다스에 대해서 간단히 준비를 했는데 판다스를 간단하게 광고라고 해야 되나? 네, 소개를 하면은 캐글에 이제 코스라고 있거든요. 코스라고 이제 다양한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파이썬도 모르고 캐글을 시작했다면 처음에 막막하잖아요. 그래서 파이썬부터 시작하거나 아니면 저는 지금 한 게 캐글 판다스를 해봤는데 단계가 한 6단계 되면서 이제 그 캐글 어느 정도 판다스에 대한 이해와 이제 함수를 그냥 뭐 구글링해서 찾는 게 아니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후에 이제 데이터에 직접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훨씬 더 뭔가 느끼는 게 맞는 그런 이게 올바른 공부의 방법이죠. 뭐 어쨌든 이렇게 공부를 하면 정말 도움이 돼요. 연습 문제도 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도 직접 풀어볼 수 있고 약간 OJ처럼 돼 있는데 간단하게 판다스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저희가 판다스에 다루는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으로 현재 2개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인데 시리즈는 쉽게 말해가지고 그냥 1차원 배열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1차원 배열처럼 이제 그 네임이 있고 애플이라는 네임이 있으면 옆에 이제 값들이 있고 1차원 배열이고 데이터 프레임은 지금 많이 봐왔겠지만 이제 2차원 배열이죠. 컬럼과 로우가 존재하며 이제 각 인덱스도 바꿀 수 있고 이러한 형태로 이제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으로 구성이 됩니다. 각 컬럼은 하나의 시리즈죠. 결국에는 각 시리즈가 더해지면서 데이터 프레임이 되는 거고 아까 그 로케이션이랑 인트 로케이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좀 더 자세하게 짚고 넘어가자면은 확대를 좀 해서 보면은 로케이션은 말 그대로 그 위치를 찾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이 위치를 찾는다는 게 그 변수가 인자가 그 문자열로 위치를 찾는 건데 예를 들어 좀 더 확대를 해서 보면은
로케이션 제로라고 하면 그러니까 컬럼으로 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컬럼이 막 제로, 투 이렇게 막 되면은 컬럼으로 찾는 거고 인트 로케이션은 이제 숫자로 찾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그 인트 로케이션은 숫자로 이제 인덱싱을 해가지고 찾는 거고 로케이션은 문자로 찾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편한데 이제 두 개가 다른 점은 로케이션 또 범위를 지정해서 찾고 로케이션 또 인트 로케이션 또 범위를 지정해서 찾지만 로케이션은 제로와 투를 했을 때 제로랑 투랑 다 선택을 해야 돼요. 근데 인트 로케이션은 제로랑 투를 했을 때 0이랑 1 우리가 배웠죠. 이제 흔히 C 언어에서도 하는 인덱스의 올바른 수급 0이랑 2라고 하면은 사실 의미하는 건 0과 1이잖아요. 예를 들어 0이랑 7이라고 하면 0, 1, 2, 3, 4, 5, 6이죠.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문제를 또 내는데 이따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에서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고 그래서 그 밖에도 그룹 바이랑 소트 바이 메소드가 있어요. 소트 바이라고 는 이제 SQL에서나 부르는 거고 소트 밸류랑 이제 소트 인덱스라고 하는데 그룹 바이는 이제 우리의 필요한 컬럼을 이제 순서대로 예를 들어 우리는 아까 NO2랑 SO2가 있었으니까 NO2를 먼저 먹고 SO2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뭐 PM2를 먹고 그렇게 묶는 그런 방식으로 한마디로 그룹을 만들어서 짓는 거죠. 똑같은 컬럼, 똑같은 밸류를 갖고 있는 것끼리 묶어가지고 짝지어주는 거. 그리고 이제 소트 밸류는 한마디로 우리의 내림차순, 오름차순이라고 생각하면 편해요. 이렇게 어크레센딩 해가지고 이제 true라고 하면은 오름차순, 펄스라고 하면 디크레센딩 해가지고 내림차순으로 그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이제 우리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사용하면 정말 데이터 타입에 대해 중요하게 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타입을 일일이 확인하기 위해서 데이터 타입 메소드를 그 속성을 써가지고 데이터 타입이 인트형인지 플로트형인지 아니면 데이터 타임 64 그렇게 나누는지 그런 거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데이터형, 자료형 변환을 해줘야 되죠. 이제 AS 타입 그 함수를 통해서 자료형 변환을 해주고 네. 이상으로 판다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봤는데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판다스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싶다 하시면은 책을 사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제 정말 세상에는 좋은 자료들이 많다는 거 여기 들어가서 한번 해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예, 서론이 길었는데 바로 이제 데이터에 대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는 일단 그 라이브러리로 데이터를 필요한 라이브러리, 넘파이, 판다스, 뭐 기본적인 시각화 라이브러리를 선언해주고 그리고 데이터를 불러오면은 데이터 구성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데이터를 측정한 날짜 그리고 이제 측정한 관측소 10이라고 돼 있는데 이제 이건 코드명이고 여기 뒤에 나오는 뭐 주소가 나오죠. 서울시 어쩌고 저쩌고 해서 찍었다. 그리고 위도, 경도 나오고 그리고 이제 우리 공기질 중에 이제 뭐 기억이 안 나는데 질산화물인가 뭐 오존 그리고 일산화탄소 그런 다양한 데이터들이 컬럼으로 나오고 있어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모형을 보면은 쉐이프 함수를 써서 데이터 로우와 컬럼이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아까 봤듯이 컬럼은 또 이렇게 돼 있고 이제 인포를 써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보면은 데이터 타입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데이터가 몇 개고 넣을 값이 있고 이제 자료형이 무엇인지를 다 파악을 해줍니다. 결측치도 확인을 해줘야겠죠. 이제 여기에 중요한 게 유니크를 써가지고 아까 스테이션 코드를 봤잖아요. 저희가 그룹 바이로 묶긴 했는데 스테이션 코드가 25라는 거는 한마디로 25개의 지역에서 관측을 한 거예요. 날짜는 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 지역은 다 같거든요. 이제 어드레스랑 레티튜드랑 롱티튜드가 다 같은 거 보니까 25개의 지역에서 이제 데이터 추출했다 볼 수 있고 이제 뭐 이것들은 값이 다 다를 수 있으니까 사실 이제 여기까지 중복된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좀 저희가 네 가지를 준비했어요. 이제 데이터가 위도 경도 데이터도 있고 목차가 위도 경도 데이터도 있고 시간도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지역에 대한 데이터도 있고 그리고 뭐 다양한 컬럼이 있으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상관관계도 볼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가지 주제를 가지고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봤는데 일단 로케이션 즉 위도 스테이션 코드랑 위도 경도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하나의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어요. 이제 거기다 쓴 데이터는 PM10 미세먼지 수치를 가지고 이거의 평균값을 내서 각 이제 스테이션마다의 평균값을 구해놨어요. 그리고 그 스테이션의 위도와 경도를 이제 여기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건 시각화 라이브러리인데 제가 꼭 지도를 한번 써보고 싶거든요. 막 예전에 샌프란시스코 택시 데이터 아니면 뉴욕 택시 데이터 그런 거 하면은 지도 같은 거 써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를 한번 해봤는데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도가 뭘 의미하는 거냐 코드부터 보면은 이제 이 서울의 지도를 불러와가지고 서울에서 이 코드가 각 관측소의 위도와 경도를 지금 넣은 거거든요. 위도와 경도 위치를 넣고 그리고 이 라디안이라고 그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을 가지고 그 PM10.5의 평균의 농도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색깔은 무엇을 넣어요? 이 색깔 코드가 또 PM10.5가 어느 정도 일정 기준 이상을 넘으면 빨간색, 그러니까 미세먼지가 심하다, 그러면 빨간색, 심하지, 평범하다, 노란색, 그리고 좀 괜찮다, 청정 지역이다, 그러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도 위에 상에다가 그려보기도 했습니다. 보면은 이제 조금 원의 크기가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좀 차이가 나죠. 차이가 나는 거 볼 수 있고 여기 점이 우리 학교예요, 학교. 학교도 한번 찍어봤어요. 네. 뒤에 이제부터 유치한 학생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이제 시간별 미세먼지 농도를 해봤고요. 저희 일단 데이터 타임을 임포트해서 불러오고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메저먼트 데이터를 그 as 타입 데이터 타임 64로 만들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원래는 잠시만요. 이 위에 데이터가 이렇게 연도, 월, 일 그리고 이렇게 시간으로 돼 있는데 이렇게 바꿔주면은 연도, 월, 별, 시, 분, 초 뭐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쪽에서 시간 데이터를 가져와가지고 이쪽에다 넣고 그리고 이제 필요 없어진 메저먼트 데이터는 없애줍니다. 그리고 이 시간 그룹 파일을 해가지고 이게 시간 0시, 1시, 2시, 3시, 4시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 시간에 따른 그 컬럼별 평균치를 다시 묶어서 데이터란 그 행렬에다가 매트릭스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그 컬럼별 그 평균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시각화를 해보면은 X값은 시간, Y값은 이게 파란색은 이게 미세먼지 농도, 노란색은 이게 초미세먼지 농도의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10과 2.5는 그 입자 크기에 따라서 그 미세먼지인지 초미세먼지인지 이게 나눠진다고 하네요. 이제 좀 특별하게 세종대 주변 미세먼지 농도를 그 시간별로 찾아봤어요. 이게 다시 데이터를 불러오고 이번에는 좀 시간을 다르게 나눠줄 거예요. 이거를 일단은 데이터에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이제 메저먼트 데이터에서 이거를 그 날짜와 시간으로 다 나눠줘요. 날짜와 시간으로 다 나눈 데이터를 그 DFSJ 데이트 매트릭스로 따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것을 다시 이렇게 뒤에 그 DFSJ 파일 뒤에다가 이렇게 붙여 넣어줍니다. 이제 필요 없어진 메저먼트 데이터는 다시 버려주고 이거 다시 있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데이트랑 타임이랑 잘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제 생일인데 이건 그냥 제 생일이라 가지고 그걸 뽑아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데이트를 2019년
2019년도 4월 3일 데이터로만 추출해가지고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세종대 주변을 찾아야 되니까 이 어드레스, 이 위치 컬럼 확인해가지고 이제 그 유니크 함수 써서 세종대 주변을 찾아야 돼요. 네, 그 여기에 이 광진구, 이 광나루로 여기 세종대가 광진구에 있으니까 이것을 뽑아가지고 네, 다시 만들어줘요. 그럼 여기는 광진구, 광나루로 이걸로 이루어진 데이터 프레임을 다시 한번 만들어주고, 그러면은 4월 3일 시간별 그리고 광진구의 데이터가 뽑혀집니다. 내가 이제 좀 보기 쉽게끔 내 시간별로 그리고 그 미세먼지 농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데이터셋으로 다시 데이터 프레임을 가공하고, 그리고 이걸 X 데이터를 타임, 그리고 Y 데이터를 그 미세먼지 PM10, 그리고 Y2 데이터를 초미세먼지 농도 PM2.5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이제 그려봅니다. 네, PLT 피규어 함수를 사용해서 그 그래프 사이즈를 15 by 3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크기를 맞춰주고, 그리고 색깔은 아쿠아베린, 그리고 X 값은 시간, Y 값은 그 미세먼지 농도, 네, 그리고 그 제목 달아주고, 제목 폰트 사이즈는 20으로 하고, 그리고 네, X 라벨, 타임, Y 라벨, 예, 농도 이렇게 해가지고 PLT 쇼 해주면은 여기 밑에 시간 잘 나와 있는 거 보이시고, 그리고 그 시간별 농도가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도 똑같이 그냥 Y2 데이터만 바꾼 거예요. 이거는 초미세먼지 농도인데, 이거는 울트라 파인 더스트라고 하네요, 영어 이름은. 이렇게 해가지고 초미세먼지 농도 데이터셋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별 미세먼지 농도는 정수 학생이 이어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여요. 네,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저는 각 오염물질별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나오는지 데이터를 분류하는 작업을 했는데요. 여기서 salt value 함수를 써가지고 SO2로 한 다음에 ascending first로 해서 내림차 순으로 배열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한 그 데이터를 해서 상위 10개 데이터를 뽑아봤어요. 그 SO2가 이산화황인데 이산화황 비율로 내림차순하니까 다음과 같이 나왔고, 근데 여기 앞에서 보면은 주소가 중복되는 게 있으니까 이거를 따로 처리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그룹 바이 어드레스를 기준으로 그룹화한 다음에 age, SO2, 미디안 그 이산화황 비율을 평균값을 내서 배열화 시킨 다음에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상위 10%는 다음과 같고, 여기 1위를 보면은 용마산로, 중랑구 용마산 지역의 이산화황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12 나열한 데이터를 따로 저장해 두었습니다. NO2 나머지도 다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NO2 이산화 질소 비율로 내림차순 비율 salt value 함수를 써서 ascending first를 설정하니 다음과 같이 배열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는 다 거의 다 강마산으로 나오네요.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그룹 바이를 쓰고 salt value를 사용해서 다음과 같이 주소값을 데이터를 하나로 합쳐줬습니다. 그래서 비율은 다음과 같이 나오고, 중구 덕수공로에서 NO2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O3, 오존도 똑같은 방식으로 salt value를 사용한 다음에 ascending first를 설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여기서도 주소값을 합쳐서 평균값을 내서 내림차 순으로 배열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강북구 삼양로 139 길 지역에서 오존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산화탄소도 배열을 한 다음에 합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성북구 삼양로 2길에서 일산화탄소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PM10이 미세먼지인데요. 미세먼지 비율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솔트 밸류로 나열을 시킨 다음에 주소값을 중심으로 합치면은 다음과 같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명령어에서 리셋 인덱스에 대한 설명을 안 했는데요. 이 리셋 인덱스가 인덱스를 리셋시키는 방법인데, 여기서 만약 리셋 인덱스를 빼면은 여기 앞에서 인덱스가 다 지워진 채로 출력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리셋 인덱스를 따로 설정해 주면은 자동으로 인덱스를 설정해 줘요. 여기서 발표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먼지도 출력을 하면 다음과 같이 같고, 영등포구 양성로 23길에서 미세먼지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M2.5 초미세먼지입니다. 초미세먼지도 비율 내림차 순으로 나열을 한 다음에 주소별로 합치면은 다음과 같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미세먼지도 미세먼지처럼 영등포구 양성로 23길에서 제일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오염물질별 데이터를 서브플롯을 사용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서 각 12 데이터를 따로 저장했었는데, 이거를 하나 데이터로 합친 다음에 그것을 또 다시 주소별로 나열해서 그래프로 그리면은 오염물질을 다 합쳤을 때 오염물질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오염물질에 대한 발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미세먼지 상관관계에 대해서는 김지은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화면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세먼지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저희 조의 데이터셋이 서울의 대기 오염인 만큼 서울에 있는 대기 오염들이 어떤 대기 물질이랑 영향이 있는지 알아볼 거예요. 일단 저희는 각자 이 노트북을 다 같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데이터를 새로 가져와 줄게요. 그리고 나서 날짜랑 시간을 따로 분류해서 전체 데이터에서 드랍해 주는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데이트로 그룹 바이를 해서 전체적인 대기 오염도를 알아봤어요. 여기서부터 상관관계인데, 먼저 이 함수를 이용해서 상관관계를 계산해 줄 거예요. 이 함수는 여기 보면은 인덱스와 컬럼이 동일한 값으로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이걸 A, 이걸 B로 두면은 이 A와 B의 상관관계가 1에 가까워질수록 두 개가 비슷하게 증가한다는 거고, 마이너스 1에 가까울수록 하나가 증가할 때 하나가 감소한다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0에 가까울수록 두 개 간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또 같은 로우와 컬럼이 동일할 때는 당연히 1이 나오겠죠. 자기 자신에 대한 상관관계이니까. 그 다음은 상관관계면 좀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저희는 시각화를 좀 해봤어요. 그 다음에 히트맵인데 먼저 이 클러스터 맵을 이용을 했는데요. 이거는 보통 히트맵은 그냥 이렇게만 나오는데 군집화가 되어 있지 않은 히트맵은 좀 혼란스럽게 나열되어 있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데이터셋이 그렇게 크지 않지만 만약에 데이터셋 안에 이런 라벨들이 많을 경우에는 한눈에 알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 좀 뚜렷한 패턴이 보이지 않으면 히트맵을 통해서 좀 마땅한 의미를 도출하는 게 어려운데, 이때 사용하는 게 클러스터 맵이에요.
이렇게 모발처럼 단계적으로 엮여져 있는데 가장 하단에 묶인 이 가지 두 개가 가장 유사도가 높은 데이터 쌍이에요. 그리고 이 가지의 묶음을 따라 올라가다 보면은 전체 데이터를 두 가지로 나누는 이런 최상의 가지와 만나게 돼요. 여기서도 보면은 유사도를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은 산점도로 확인해 볼게요. 산점도는 상관관계가 있을 때 어떤 일정한 패턴이나 관계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 산점도를 보고 두 변수 사이에 특별한 패턴이나 관계가 없으면 두 변수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먼저 저는 여기가 미세먼지, 여기가 초미세먼지 각각의 대기 물질에 대해서 산점도를 나타내 봤는데요. 보면은 이 CO를 보면 좀 이렇게 증가하는 1차선 그래프 모양으로 좀 다른 것들에 비해서 뭔가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또 NO2를 보면 얘도 얘보다는 약하지만 그래도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SO2를 보면은 좀 어떤 패턴이 있다고 보기 어렵죠. 오존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산점도를 보면은 NO2와 CO의 값이 이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농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따라서 대기 오염은 NO2와 CO의 값에 영향을 받는다고 말할 수 있고, 특히 좀 일정한 패턴이 좀 두드러지는 이 CO는 대기 오염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보통 오존이 뭐 대기 오염의 주범이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근데 오존을 확인해 봤을 때 좀 산점도를 봤을 때는 대기 오염에 영향은 적은 것으로 보여져가지고, 저는 이 오존과 다른 대기 물질들의 관계를 다시 산점도로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SO2와 NO2와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오존은 SO2와 NO2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어떤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즉 오존은 대기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진 않았지만 SO2와 NO2에 영향을 줘서 간접적으로 대기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 팀 노트북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프리클래스 퀴즈까지만 하고 끝낼게요. 보이시나요? 네. 제가 준비한 문제는 두 문제인데, 하나는 그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데이트 타임이란 이제 데이트 타임 64라는 자료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자료형을 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이 시간을 우리가 추출을 해낼 수 있나, 이게 문자형 데이터인데 지금 이거를 가지고 추출을 해낼 수 있냐에 대해 물어봤는데, 첫 번째 AS 타입 그 데이트 타임을 통해서 데이트 타입 64로 바꾸는 게 맞죠. 그렇게 바꿔야지 이제 잘라내기 편하니까. 그리고 스플릿을 통해서 데이터를 쪽에서 인트형으로 반환한다. 뭐 데이트 타임으로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하면 dt.time 하면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이렇게 스플릿을 통해서 뭐 다시 뭐 시간 사이에 있는 기호 이렇게 뭐 스플릿으로 분할할 수도 있어요. 뭐 그룹 바이 소트 바이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정리하라고 시간 순서로 나열한다.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 집어넣은 거여가지고, 그룹 바이랑 소트 바이에 대한 이해만 있다면 바로 이게 관련이 없는 건데 하고 바로 체크할 만한 쉬운 문제였어요. 이제 데이터 자료형 변환 함수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어플라이로 적용을 할 수 있다. 뭐 아까 스플릿을 이용한 함수를 만들 수 있겠죠. 정규 표현식이 우리 이제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규 표현식에다가 이걸 넣으면은 바로 이제 그 숫자로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숫자냐 아니면 뭐 기호냐를 바로바로 알 수 있어가지고, 그렇게 한 번에 받는 함수를 만들어서 데이터를 대입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문제는 이게 사실 출제 오류가 있긴 했는데 제가 문제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제대로 된 거여서, 데이터 프레임이 있는데 이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싱하는, 아까 그 설명드렸던 i 로케이션이랑 로케이션에 대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리뷰점 헤드하면 여기서 0부터 4번째까지 로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로케이션 0부터 5까지 하면은 이제 아까 말했듯이 0, 1, 2, 3, 4에 인덱스가 출력이 되는 거죠. 0, 1, 2, 3, 4. 그리고 인덱스 I 로케이션 그 0, 5 하면은 0부터 이제 아니지. 로케이션이 이제 그 0부터 5까지 하는 거고 I 로케이션이 0부터 4까지죠. 그렇죠? 4까지. 그리고 밑에서는 I 로케이션 0부터 6은 0부터 5까지. 이제 리뷰 이거는 똑같은 거니까 위에 거랑 똑같은데 이제 전부 다 컬럼 출력하겠다는 기호만. 어쨌든 이거의 답은 네 3번이었어요. 이상으로 프리클래스 퀴즈까지 마치겠습니다. 저희 이제 1팀, 2팀까지 잘 들었는데요. 원래라면은 사실 지금 이제 4팀까지 하고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약간 팀당 이제 15분이 목표긴 한데 그래도 다 약간 다 너무 좋은 다 준비 자료여가지고 그래서 일단 1시간 동안 해가지고 좀 지칠 것 같아서 한 5분 정도만 쉬었다가 바로 3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정도, 그러니까 17분에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네, 1, 2팀 발표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각보다 발표할 내용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요. 그쵸? 되게 많나요? 와, 집에 몇 시에 가지? 미치겠다. 그쵸, 막차 챙겨야 되는 거 아니야? 멀잖아. 나 하다가 그대로 나갈 수도 있어. 저희는 3팀은 그렇게 길진 않습니다. 그래요? 괜히 딱 뭔가 다들 너무 잘해가지고 나 동방이야. 네, 1팀 아까 노트북을 봤는데 그거 굉장히 진짜 엄청 열심히 만들었는데 열심히 했죠. 진짜 열심히 하려고 그냥 했어요. 엄청 많은 걸 넣으셨던데. 완전 그래도 필사 기반이어가지고 잘 네. 치는 건 그렇게 막 어렵진 않았는데. 아니 그 용빈 선배 거는 직접 만드셨더라고요, 지도를.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와, 진짜 판다스 공부하고 그냥 한번 해보니까 되길래 제가 봤을 때 그거 제목 조금 네.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약간 그거 알고리즘 잘 받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요? 약간 방법이 제가 약간 그런 방법으로 약간 보트 많이 받았는데 진짜요? 알려줘요. 딱 제목만 쓰지 말고 그 제목 뒤에 자기가 약간 뭐 했는지 좀 특이점 같은 거 하나 써놓으면은 궁금해서 막 눌러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용빈 선배는 뒤에 무슨 맵을 그렸다 약간 이런 거 영어로 딱 써놓으면은 무조건 보트 많이 받아요. 근데 보니까 벌써 매달 4개시던가? 그러셨던 것 같은데. 와, 용빈님. 한 개만 더 받으면은 엑스퍼트 아니야? 그러니까 와, 미쳤다. 뭐야, 나 익스퍼트 나왔어. 용현이 것도 브론즈 됐대. 맞아. 나는 이제 2개만 더 하면 돼. 유명한 이제 노트북 익스퍼트 이제 나왔어. 이거 얘들아, 이제 보트 누르는 방식을 모든 사람 거에 다 누르는 걸로 할래. 그러면 이 진짜 무조건 익스퍼트 단단 네. 약간 마인드. 무슨 댓글 조작처럼 약간 좋아요 조작 느낌인데 너무. 진짜 익스퍼트인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막. 저희 진짜 네. 다 보트 다 누르고. 구매를 사놓게. 오, 우와, 엑스퍼트 되셨어요? 네. 아니, 오, 갑자기. 와, 대박이다. 와, 진짜 대단하다. 우와, 난 저 뭐야. 보라색 너무 먹고 싶다. 나 저 보라색. 근데 요면 학생 또 익스퍼트 아니에요? 저는 이제 2개 정도 올리면 돼서. 와, 근데 와, 대박이다. 매달 한 개도 없는데. 부럽다, 부러워. 이게 알고리즘이 중요하다니까. 이거 진짜로. 나 좀 생각해서 이름 정해야겠다. 나 이름 바꿀까? 한 개? 근데 확실히 근데 용빈 선배는 엑스퍼트 달만한데 나는 솔직히 브론즈가 진짜. 너무 다 문이야. 다 필사 느낌이고 좀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그렇게 따지면 저도 진짜 이번 스터디 끝나고 혁재처럼 깃허브 들어가서 하나씩 다 할까 봐요. 다 그냥 싹 다 뿌리고 모두 다 익스퍼트 가자. 야, 다 같이 가자, e스포츠. 가자. 할 수 있어 우리. 할 수 있어. 아, 이것도 나중에 홍보 수단 되겠네. 스마클 그치. 2, 3학년 전부 엑스퍼트. 이제 해도 되지 대박이다. 않을까? 네, 이제 5분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시작할까요? 좋습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합시다. 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네. 지금 오류가 있어서.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저희는 잠깐만요. 저희는 일단 바이크 쉐어링 디맨드라고 이제 자전거 수요 예측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이제 이 데이터들을 어떻게 모았냐면은 이제 시내에 그 키오스크 같은 거를 달아서 거기에 이제 그 과정을 통해서 네트워크 통해서 그 대화가 이루어지는데 거기 시스템을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를 지금 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일단 진행 방향은 이제 데이터셋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요약, 그 다음에 피처 엔지니어링, 그 다음에 규칙치 분석, 그 다음에 이상치 분석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 필드 데이터들을 한번 다 보면은 데이트 타임, 이제 시즌, 뭐 휴일, 뭐 일하는 날씨, 그다음에 뭐 온도, 습도, 풍속, 캐주얼 레지스터는 이제 이게 회원인지 비회원인지 구분하는 요소고, 카운트가 이제 총 대여한 그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테스트 데이터에는 카운트가 빠져서 얘를 예측하는 데 사용을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캘린더랑 데이터 타임이 이제 날짜를 다룰 때 사용할 애들이고, 이제 넘파이 판다스는 이제 데이터 전 처리할 때 자주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고, 시본이랑 매트플럽 라이브러리가 이제 시각화할 때 주로 쓰이는 애들입니다. 그리고 미싱노는 이제 뒤에 쓰실 건데 결측치 확인할 때 되게 유용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우선 데이터를 불러올 때는 리드 CSV를 통해서 불러오고, 그 다음에 훈련 데이터 모형을 파악을 할 때는 트레인 헤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트레인 헤드를 사용하면은 뒤에 이제 아무것도 넣지 않는다면 5개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제 인포를 통해서 전반적인 정보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가 총 몇 개가 있고 타입이 무엇인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의 데이터 타입만 보려고 하면은 dtypes를 통해서 이 아래와 같이 얘네가 어떤 데이터 형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즌, 홀리데이, 워킹데이, 웨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문자열이 나올 것 같은데 인트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저희가 데이트 타임에서 이제 그러니까 일단 얘네들을 하는 이유가 이제 나중에 머신러닝 이런 거 돌릴 때 그런 것들을 필요한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얘네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게 일단 3가지가 있는데, 데이트 타임 열에서 데이트, 아워, 위크데이, 먼스 열을 새로 만들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트, 아워, 위크데이, 먼스 열을 이제 숫자형 데이터로 바꿔주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임 열을 이제 유용하게 추출했으니 해당 열을 드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하기 전에 이제 필요한 개념들이 있어요. 데이트 타임이 있는데, 데이트 타임이 라이브러리
내장 모듈인데요. 얘들이 이제 날짜, 시간을 저장하는 데이트 타임으로 객체를 반환하는 A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어플라이인데요. 데이터 프레임은 아시니까 넘어가고,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 이제 그런 연산들을 쉽게 해주는 함수로 활용하는 A입니다. 세 번째가 람다. 근데 이제 한 줄 함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스플릿은 이제 문자열을 자를 때 사용하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해야 될 게 이제 데이트 타임 열에서 데이트 아워, 위크 데이, 먼스 열을 새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데이트 타임이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위와 같이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분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temp date라는 애를 만들어서 각각 분리를 해서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이제 어플라이와 람다가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각각 뭐 년, 월, 일 이렇게 각각 다 분리를 할 텐데요. 여기서도 이제 스플릿을 활용을 합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위크데이 부분에서 캘린더라는 게 보이는데, 이제 이 캘린더가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캘린더.데이 네임이 여기를 보시면은 이게 보시면은 이제 캘린더.데이 네임을 하면은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이렇게 문자열 형태로 나오는 애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넣고 여기에 이제 date time, strp time 이렇게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여기서 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날짜와 시간 형식의 문자열을 데이트 타임으로 변환할 때 사용하는 A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그 문자열을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는 애예요.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2011년 1월 1일이라는 애를 이제 데이트 타임으로 바꿔주고, 얘를 이제 먼데이인지 뭐 투스데이인지 잘 바꿔주는 애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이제 함수에 적용을 해서 한 거죠. 그 다음에 hour까지 해주시면 되고, 이제 얘네들이 문자열 아니면은 데이트 타임 이제 객체이기 때문에 얘들을 숫자형으로 바꿔줘야 해요. 얘네들을 그래서 to numeric 이라는 애로 바꿔줘서 이제 나중에 그 모델링 할 때 유용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아니면 시각화할 때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에서 얘네들의 그 temp date라는 애를 통해서 다 추출을 해놨으니까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드롭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다 처리를 하고 다시 한번 헤드를 통해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뒤에 month랑 day랑 weekday나 hour이 잘 나와 있는 것을 분리되어서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토대로 이제 시각화를 할 수가 있어요. 시각화 부분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고, 어떤 이제 뭐 연도와 카운트, 먼스와 카운트, 데이와 카운트 해가지고 그 각각 X축, Y축 기준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살펴보면은 이제 2011년보다 2012년에 더 사용한 게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뭐 먼스를 보시면은 이제 여기가 먼스인데 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고 여름에 더 많이 사용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뭐 데이를 보면은 이제 딱히 뭐 차이가 없는 거를 확인할 수 있어서 얘들은 딱히 쓸데가 없구나도 알 수 있고, 아워 부분을 보시면은 이제 주로 아침이나 저녁 때 많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뭐 이런 걸 보고 뭐 출퇴근 시간 때 많이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도 같은 느낌이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싱 밸류 이제 얘네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요. 두 가지 방법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즈널로 확인하는 방법이랑 미싱노 라이브러리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시는 이즈널로 확인을 해보면 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즈널이나 이즈나, 그러니까 이즈널 대신 이렇게 써도 잘 출력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미싱노라는 애인데요. 이제 얘는 이제 시각화를 해주는 거예요. 결측치가 있는지. 그래서 아래와 같은 형태로 이제 코드를 써서 보여주면은 이제 전부 다 꽉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얘가 이제 뭐 결측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아울러 이제 그 이상치를 이제 분석을 해볼 텐데요. 이제 시각화를 통해서 그 이상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은 이제 시각화 코드를 통해서 보면은 이제 그 얘만 보면은 그 위에 이제 되게 뭐가 이상치가 많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제거를 해줘야 조금 더 원활하게 그 뭐 프로그램 머신러닝을 돌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제거하는 방법을 이제 알아볼 겁니다. 뭐 앞선 팀에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했지만 저희는 조금 좀 통계적인 방법으로 Z스코어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Z스코어는 이제 여기 블로그에 잘 나와 있는데, 얘를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표준 분포 그래프가 있잖아요. 이 Z 점수가 3점, 그러니까 3점이 넘어가거나 마이너스 3점보다 넘어가면은 얘들이 이제 아울러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저희는 얘네들을 이제 계산을 하고 얘네들을 이제 제거하는 방법을 구현을 해볼 겁니다. Z 스코어는 어떻게 구하냐? 이제 그 X 그 점수 카운트에 평균값을 빼고 STD 그러니까 편차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을 해볼 거예요. ABS min STD,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절대값 계산해주고 산수평균 계산해주고 표준 편차를 계산해주는 관련 함수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X 값에 그 count min 이게 평균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고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게 그 3보다 크면은 3보다 작은 게 이제 그 이상치 안에 있는 애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따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얘네들을 통해서 쉐이프를 통해서 뭐 얼마나 없어졌는지 확인을 해보면은 처음에 1886개가 있다가 1739개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이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조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1000까지 Y축이 있었는데 이제는 700까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3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프리클래스 해설 바로 할게요. 네. 보이시나요? 네, 보여요. 네. 이제 저희는 5번, 6번을 출제를 했는데 5번은 이제 전반적인 데이트 타임에 대한 이해라서 이제 공식 문서 링크를 걸어놨는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 들어갔을 때 여러 가지 이제 함수들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한 함수는 데이트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은 이제 연, 월, 일까지 이제 일반적으로 반환이 되고 뭐 초까지도 이제 원한다면은 반환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날짜와 시간을 조작하는 클래스를 제공한다. 요거는 아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건 연, 월, 일 반환한다. 요거랑 그리고 2번이 틀린 이유는 이제 apply 함수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에 복잡한 연상을 벡터한다. 여기까지는 맞는데 이와 유사한 맵 함수 여기까지도 맞고 그 다음에 여기 뒤에 부분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좀 어려울까봐 링크를 걸어놨는데 링크 설명을 보면은 세 번째 링크에서 맵 함수는 데이터 프레임이 아니라 반드시 시리즈 타입에서만 사용해야 한다.
근데 이제 저희가 자료형에 대해서 이제 시리즈랑 데이터 프레임이랑 그리고 이제 넘피 이렇게 세 가지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시리즈는 그 이제 넘피에서 제공하는 1차원 배열과 비슷하지만 거기다가 이제 인덱스까지 붙여 있는 거 그거를 시리즈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어떤 특정 컬럼만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df 괄호 팀 이런 식으로 컬럼 하나를 추출하면 그게 이제 시리즈 객체가 돼요. 그래서 여기에는 맵 함수를 활용할 수 있는데 그냥 이제 여기서 df.map, 뭐 df 가로 열고 팀 요런 게 아니라 그냥 df.map 요렇게 하면은 아마 에러가 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맵 함수를 활용할 때는 apply 함수랑 달리 좀 자료형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d.2어 걸로 연도 정보를 수출해 올 수 있다. 여기까지는 이제 방금 해주신 설명으로 잘 이해가 되셨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상치 확인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예시 그림을 넣어놨는데 이상치는 바로 여기 600 조금 넘어서 1000까지 여기 검은 색깔 부분들이 이상치예요. 그래서 이제 표준적인 데이터의 그 범위에 벗어나서 이렇게 좀 몰려있는 이런 이상치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써서 표준 편차, 이 std라는 표준 편차 값에다가 3을 곱한 것이 이제 평균 이제 그 어떤 값과 평균 그 차이가 이제 표준 편차 곱하기 3보다 작다면은 그거를 이상치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 이상치인 것들을 제거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사진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를 참고를 해보시면은 이게 IQR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원서님의 노트북을 참고를 해주시면은 IQR 방식에 대해서 좀 자세한 설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4분위 개념으로부터 이제 출발을 해서 저희는 25% 이하, 75% 이상에 대한 거를 이상치로 취급을 해서 그거에 있는 범위에 있는 그런 값들을 제거해준다. 이상치 취급해준다. 라고 해서 코드를 이제 응용을 했는데 여기서는 아마 30%, 80%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30이 아니라 25, 80이 아니라 75로 이제 수정을 해줘야 맞는 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옳은 거를 고르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것도 보면은 train is null을 사용할 때는 이상치가 아니라 결측치가 있는 행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0에서 400에 있는 카운트가 아니라 이제 600 이상, 뭐 1000 이하 여기를 여기 있는 카운트가 이제 결측치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이상치인 카운트가 됩니다. 네, 여기서 프리클래스 해설 마칠게요. 네, 3팀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4팀 발표 부탁드릴게요. 화면 너무 잘 보여요. 네, 바로 저희 4팀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4팀은 캐글에서 코로나19 헬티 다이어트 데이터셋을 참고해서 전처리와 EDA, 시각화 등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부제목은 이제 건강한 식단으로 적응해서 코로나19를 함께 이겨내자입니다. 이 어바웃 데이터셋을 좀 참고를 해서 저희 데이터셋을 간단히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 부분인데요. 이 데이터셋은 데이터셋 제공자의 의문으로 시작됩니다. 코로나 사태 동안 의사, 간호사 등 수많은 의료진이 감염된 환자를 구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도와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팬데믹으로부터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지면서 서두를 때입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의 연관 및 연구 목표인데요. USDA 영양 정책 및 진흥센터는 곡물 30, 야채 40, 과일 10, 단백질 20%로 매우 간단한 일회식단 섭취 가이드라인을 권장하지만 우리는 실제로 그 가이드라인을 권장하면서 균형 잡힌 식단을 섭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셋에서는 건강한 식습관이 코로나 바이러스 퇴치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다양한 유형의 음식, 세계 인구, 비만 및 영양 결핍률, 그리고 전 세계 코로나19 사례 수에 대한 데이터셋을 결합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셋에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률이 낮은 국가의 식단 패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그에 따라 식단을 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데이터셋의 간단한 소개를 해드리고요. 바로 팀 노트북으로 넘어갈게요. 네, 먼저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를 하겠습니다. 사용한 라이브러리로 기본적으로 판다스와 넘파이, 그리고 데이타임, 그리고 매플럿, 플로리, 사이파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본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 줍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자면은 이제 판다스와 넘파이는 전 처리 때 많이 사용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매플럿, 그리고 플로리, 시본 함수는 시각화할 때 쓰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리고 데이타임은 이제 날짜와 관련된 것이고, 사이파이는 수학, 통계학에 많이 사용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네, 바로 이제 데이터 파일과 컬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크게 4가지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이 푸드 서플라이 칼로리 데이터는 이 파일은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에너지, 칼로리를 섭취하는지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뒤쪽 컬럼에서는 이제 비만, 영양 결핍, 코로나19 사례, 수를 전체적 인구의 백분율로 나타낸 컬럼들이 나와 있습니다. 간단하게 데이터를 살펴볼 건데요. 컨트리는 나라명, 그리고 다양한 음식 종류들도 컬럼에 있는데 이제 예시로 애니멀 패츠, 그리고 에그 등등이 있습니다. 영양 정보에 관련된 컬럼들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뒤쪽에 비만, 영양 결핍 등 관련된 컬럼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만, 영양실조, 그리고 이거는 이제 코로나 확진율, 데스는 사망률, 리커버는 회복률, 그리고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제가 뭔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 확진율이 누적 확진자 수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확진율에서 사망률과 회복률을 뺀 값인 것이 액티브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액티브는 현재 코로나를 걸리고 활동 중인 사람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population, 유닉 등 다양한 컬럼과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fat supply quantity 데이터인데요. 이 파일은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음식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지방을 섭취하는 데한 퍼센트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그리고 다음 프로틴도 방금 소개드렸던 파일과 유사한데요. 프로틴은 이제 단백질을 섭취에 대한 퍼센트를 나타낸 자료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supply food data description은 각 음식의 구체적인 영양 정보를 알려줍니다. 네, 이제 다음으로 이제 데이터를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 파일을 불러서 이제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이렇게 변수들을 불러와서 해당 변수가 잘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컬럼들과 총 120개의 나라 데이터가 저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을 보시면 아까 설명드렸던 비만과 영양실조, 확진율 등 컬럼들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드와 똑같이 fat, 프로틴, 그리고 푸드 데이터 디스크립션 파일도 잘 저장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저장된 변수를 임포를 해서 확인을 했었는데 특이하게 영양실조 컬럼은 데이터 타입이 임포트 플롯이 아니라 오브젝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유가 뭔지 확인해 본 결과 플롯에서 각 2.5 미만으로 된 숫자들은 이렇게 2.5 미만 부등호를 통해서 나타냈더라고요. 그래서 플로트가 아닌 문자열을 사용한 것으로 추정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컬럼마다 이렇게 2.5 미만으로 표시된 것을 1로 수정하고 여기 이 팀에서 설명해드렸던 이제 AS 타입을 사용해서 데이터 타입을 플롯 64로 변경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5번에 플롯 64로 잘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전처리 과정인데요. 쓸데없는 값과 결칙치 제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드롭과 드롭 NA를 사용해서 그 결집값과 누락된 값의 열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리고 쉐입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제거된 값들을 제외하고 그 데이터 크기를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거 후 결집치 개수가 모두 0으로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저의 발표를 마치고요. EDA 부분은 이제 유지원 학생께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지금 그 크롬 창만 보이고 있죠? 네네네. 그러면 저는 지금부터 EDA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그 전처리에 많은 비중을 두진 않았고요. EDA 부분에 많은 비중을 뒀고 설명드릴 때에는 저희가 탐색해서 알게 된 데이터 정보에 대해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사용한 라이브러리나 그 정도에 대해 간략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열심히 귀로만 들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표자니까 다들 힘내시고 열심히 들어주세요. 먼저 EDA로 국가별 코로나 감염률과 사망률, 치명률을 알아보았습니다. 이때 사용한 라이브러리가 플로틀리라는 라이브러리인데, 저희가 그동안은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를 많이 사용했어요. 그거는 옛날부터 사용했던 거기 때문에 조금 오래된 느낌이 있고, 이런 플로틀리라는 라이브러리를 최근에 많이 쓴다고 해요. 이게 특징이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보다는 좀 더 사용자가 더 상세하게 조작할 수 있고 또 인터랙티브한 라이브러리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용하면서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게 확진율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줌도 당길 수 있고 또 다른 웹으로 익스포트를 해서 수정을 할 수도 있으니까 매트플롯 라이브러리보다 자주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다시피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봤고 감염률이 높은 국가 중에서 아는 나라는 슬로베니아랑 미국밖에 없네요. 그리고 그 사망률을 또 해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림차순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볼 때 조심하셔야 될 게 이렇게 그 막대랑 나라 이름이 안 맞을 때는 데이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확대를 해서 컬럼 이 바랑 이름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 데이터를 봐야지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습니다. 사망률이 높은 국가를 알아보면 벨지아랑 슬로베니아, 또 영국 이 정도가 있습니다. 위에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데이터셋을 만들어 봤는데요. 사망자 수랑 확진자 수를 비교를 해서 사망률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컬럼을 추가를 하고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그래프로 나타내봤습니다. 이상하게 예멘이 너무 지나치게 수치가 높아서 이건 이유를 모르겠지만 아무튼 잘 죽나 봅니다. 그래서 예멘이랑 멕시코랑 수단 이쪽이 치명률이 높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코로나랑 비만율의 관계를 알아봤어요. 갑자기 비만율이 왜 나오냐 하면 저희가 보는 그 데이터가 식단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 식단 데이터랑 그 비만율 데이터를 같이 넣어줬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플로틀리 라이브러리의 스캐터를 이용해서 해봤고요. 이게 신기하게 아까 제가 인터랙티브 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프에 이렇게 올리면 어떤 그래프인지 설명이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 평균을 이 선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니까 그 비만율이 코로나 치명률이랑 이게 치명률이고 이 밑에가 사망률이거든요. 이게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평균 비만율을 넘어요. 그래서 비만율이 높은 나라들을 탐색하고 그들의 식단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비만율이 높은 나라와 낮은 나라를 분류합니다. 새로운 변수를 지정을 하고 넣어줬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거를 높은 순서대로 보면 이게 어디야? 사모아랑 미국, 쿠웨이트, 사우디아라비아, 조르단 쪽이 비만율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성 음식들과 식물성 음식들을 분류를 해서 비만율과 섭취하는 음식 종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비만율과 그 동물성 식품 섭취량의 관계를 보면은 동물성 식품 섭취량의 70%는 비만율이 높은 나라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식품 섭취량을 보면은 이것도 그 비만율이 높은 나라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추측을 해본 결과 그 초식동물인 코끼리도 엄청난 양의 풀을 먹잖아요. 그것처럼 섭취량 자체가 많아서 이런 데이터가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비만율이 높으면 그리고 요 밑에 상관계수 그래프도 분석을 해봤어요. 그래서 파란색이 나오면 이게 양의 상관관계를 띈다는 거고 빨간색이 나오면 음의 상관관계를 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범주 선배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피얼슨 상관관계를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양수고, 음수고, 양수고, 양수고, 음수고 이런 식으로 동물성 제품에서는 양수를 띄고 식물성 제품에서는 음수를 띄는 걸로 보아서 비만율이 높으면 식물성 제품을 덜 먹고 동물성 제품을 많이 먹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만율의 이유를 동물성 제품의 과도한 섭취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영양 결핍률과 섭취하는 음식 종류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왜 영양 결핍률이 나왔냐 하면 그 영양 실조와 비만율의 관계를 알아보니까 평균보다 영양 결핍률이 낮은 대부분의 국가들이 평균 비만율보다 크더라고요. 그래서 영양 결핍률이 낮은 국가의 경우에 비만율이 큰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다면 그 비만율이 높은 나라에서 분석한 내용이 영양 결핍률이 낮은 나라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자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영양 결핍률이 낮은 국가도 비만율이 높은 국가와 같은 경향의 식단을 가지는지 알아보고,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부분 비만율이 높게 나왔는데 이 나라들이 영양 실조율도 낮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양 결핍률이 낮은 국가에 비만율이 큰 경우 식단과 같은 경향성을 보이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그 영양실조가 높은 나라의 동물성 음식과 영양실조가 낮은 나라의 동물성 음식 식단 그래프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음식의 경우도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그래서 경향을 분석해 보니까 비만율을 분석했을 때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영양 결핍률과 코로나 치명률, 사망률과의 관계를 분석을 해보았는데요. 분석을 해보니까 그 상황계수가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나오지 않아서 처음에는 그 코로나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은 영양실조가 낮을 것이라고 추측을 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치명률과 사망률은 영양실조 비율과 그리 큰 관련이 있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비만율과 영양결핍률, 코로나 치명률 상위 15개의 나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비교하고 교집합을 한번 찾아봤는데 비만율이 높다고 영양결핍률이 낮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앞에서 했던 거랑 또 반대되는 결과여서 이건 아마 데이터 처리 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비만율과 코로나 치명률 상위 15개 나라들의 식단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보시면 비만율이 높은 나라 15개
그 식단과 치명률이 높은 나라 15개의 식단이 비슷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비만율이 높은 나라랑 치명률이 높은 나라가 비슷한 경향의 식단을 가지는 걸로 보아서 비만이 있는 사람은 코로나 치명률이 높을 확률이 크고 그 이유를 식단 때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식품도 마찬가지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비슷한 경향을 보입니다. 여기서 신기한 게 이런 클릭을 하면은 그거를 빼고 보여주더라고요. 되게 신기한 기능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누르면 외부로도 익스포트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 조가 내린 결론은 코로나 치명률과 사망률이 높은 나라들은 대체로 평균 비만율을 넘는다. 그리고 코로나 치명률이 높은 나라와 비만율이 높은 나라는 식품군 섭취 그래프가 유사하기 때문에 비슷한 경향의 식단을 갖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위의 분석들을 통해서 비만율과 코로나 치명률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때 비만율에 영향을 주는 것이 식단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식단과 코로나 치명률이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라별 식단 자료랑 코로나 자료를 가지고 단순하게 비교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나라마다 정책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이걸로 정확하게 유의미한 분석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분석을 하고 EDA를 경험한 것에 큰 이의를 뒀고 비약으로 생각되는 것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조 발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4팀 프리클래스가 남아 있어서 제가 마저 하겠습니다. 네, 지금 공유되고 있을 거예요. 4팀 프리클래스 퀴즈를 마지막으로 할 거니까 조금만 참아주세요. 먼저 첫 번째 문제 프리클래스 퀴즈 시작하겠습니다. 이 그래프 시각화 문제인데요. 그래프를 보고 이 그래프를 만들어낸 코드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확대해 보면 x축에는 컨트리고 이제 y축에는 몬텔리리가 있어요. 그래서 2번과 4번 둘 중에 답이 있겠죠. 2번과 4번의 차이점은 이제 어센딩과 디센딩인데요. 즉 오른 차순이냐 내림 차순이냐라는 문제입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큰 값에서 작은 값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정답은 내림 차순인 2번 디센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전도를 그리는 코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 코드를 보시다시피 이제 x축에는 몬텔리티 그리고 y축에는 오비시티 그래서 사망률과 비만율이 있고요. 사이즈는 액티브로 산전도의 각 점들의 크기 이것도 맞는 답입니다. 여기서 사이즈 맥스 30을 잡아서 산전도의 크기를 정해줬는데요. 근데 맥스가 30이기 때문에 최저의 크기가 아니라 최대의 크기로 해주시면 돼서 이제 정답은 4번입니다. 그리고 로그 x equal false는 이제 만약 true이면은 x축은 로그 스케일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 저도 이 문법은 잘 몰라서 찾아본 결과 이제 이런 게 있더라고요. 플로리 익스프레스 스캐터 문법을 좀 알려주는 것 같은데 내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로 정답은 4번입니다. 네, 이렇게 4팀의 프리클래스 퀴즈 해설도 마치겠습니다. 진짜 긴 시간 동안 다들 잘 발표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아는 거를 들어서 또 이거 좀 내가 아는 거구나 싶은 것도 있고 처음 보는 것들도 되게 많아서 되게 뜻깊은 1회차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 이제 출석 코멘트 안 달아주신 분들은 이제 달아주시면 되고요. 아마 다들 이제 매칭이 되어 있을 거예요. 각자 그 노트북에 맞게 개인 노트북 들어가서 코멘트 달아주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가 아니라 다음 활동이 이제 5월 3일에 진행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좀 여유롭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시각화를 하니까 잘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하니까 좀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는데 조금 발표 시간을 조금만 더 줄여주셔서 하면은
모두 안 지치고 깔끔하게 끝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번 1회차 스터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와, 수고 많으셨어요, 진짜. 그리고 간혹 가다가 그 링크 올리신 것 중에 퍼블릭 안 되신 분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코멘트 기능도 꼭 켜주세요. 그래야 코멘트 달 수 있으니까. 네, 다들 너무 수고 많으셨어요. 와, 수고하셨습니다. 네. 얼른 들어가서 쉬세요. 진짜 2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그 뭐지, 혹시 프리클래스 수고하셨습니다. 퀴즈